온통 어둠에 잠긴 19세기 미국의 한 거실을 비춥니다. 방 안을 채운 것은 숨막히는 듯한 고요, 그리고 탁자 위에서 가늘게 떨리는 등잔불 하나뿐입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소년이 서 있습니다. 가냘픈 체구에 어딘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머리가 커다란 7살의 아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소년의 손에는 학교에서 받아온 작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엄마, 교장 선생님이 이 편지를 엄마한테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어머니 난시는 묵묵히 아들의 손에서 종이를 건네봤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든 난시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불안해하는 아들의 어깨를 난시가 따뜻하게 감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톰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 당신의 아들은 너무나 천재적입니다. 이 학교에는 이 아이의 뛰어난 두뇌를 가르칠 만한 훌륭한 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소년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가슴에 어머니의 위대한 속임수가 거대한 불꽃에 지핀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의 밤을 밝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이제 세계적인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든 어머니 난시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끝내보지 못한 채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방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에디슨은 고향집의 낡은 벽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을 간직해온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과 손때 묻은 책들 사이에서 에디슨은 유독 낡고 노랗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7살 시절 자신이 학교에서 받아와 어머니에게 건넸던 바로 그 교장 선생님의 편지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종이를 펼친 에디슨의 눈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곳에 적힌 글자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읽어주었던 찬란한 예찬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정신이 나간 아이입니다. 더 이상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에디슨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마침내 거구의 발명가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신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자신을 쓰레기라 부르며 내팽개쳤을 때 스스로 사기꾼이 되기를 자처하며 자신만의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주었던 한 여인의 처절한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에디슨은 훗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정신박약아였으나 위대한 어머니 덕분에 세계의 천재가 되었다. 위인전이 숨겨왔던 이야기. 눈부신 전구의 불빛 뒤에 가려진 어머니 만시 엘리엇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모성의 대서사시가 이제 시작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처절한 진실의 기록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전 여러분이 들으신 이 눈물겹고 감동적인 일화는 전 세계 수많은 위인전과 인터넷을 장식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의 돋보기를 들이대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가짜 성적표와 유품소 편지 일화는 사실 실제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후대의 극적 창작이거나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은 왜 이런 허구의 서사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에디슨의 어머니를 기억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두가 버린 독특한 아이를
인류 최고의 천재로 키워낸 한 어머니의 위대함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대중의 간절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비록 편지를 위조해 읽어준 드라마 같은 장면은 허구일지라도 자식을 향한 난시의 광기 어린 집착과 격정적인 분노는 100% 생생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진실은 편지 배달이 아니라 분노한 어머니가 직접 학교 교장실 문을 부술 듯 열어젖혔던 그날의 폭풍 속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 난시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던 그 비극적인 편지가 쓰이기 불과 몇 달 전, 7살의 토마스 에디슨은 미시간주 포트휴런의 한 작은 초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마음은 온통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을 느끼던 아이였기에 학교라는 공간은 마치 수많은 비밀이 숨겨진 보물창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소년이 감당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의 미국 학교는 엄격한 종교적 규율과 기계적인 암기만을 강요하는 차갑고 딱딱한 공장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실을 지배하던 레비 엔젤 목사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게 한 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사정없이 회초리를 휘두르는 독재자였습니다. 그 숨막히는 교실 뒤편에서 어린 토마스는 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책상에 이상한 낙서를 끄적였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은 교사의 설명 대신 다른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람은 왜 부는 걸까?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 왜 1 더하기 1은 귀찮게 2가 되어야만 할까? 진흙 2덩이를 합치면 커다란 한 덩이가 되는데 결국 참다 못한 토마스가 손을 번쩍 들고 교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고양이는 왜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없으면 못 걸어가나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냥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럼 원래 그렇다는 건 누가 정한 건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정하셨어요? 교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엔젤 목사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교사의 눈에 토마스는 수업을 방해하는 악질적인 이단아이자 규율을 따르지 못하는 지적 장애아에 불과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날카로운 회초리가 토마스의 가냘픈 손바닥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손이 퉁퉁 붓고 피멍이 들어도 소녀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영혼의 갈구였으니까요. 결국 비극은 입학한 지 불과 석 달째 되던 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던 엔젤 목사는 교실 뒤편에서 혼자 웅얼거리는 토마스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토마스를 가리키며 잔인한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저 녀석의 뇌는 완전히 골아버렸다. 쓸모없이 뒤엉켜 썩은 달걀과 같아. 더 이상 가르칠 가치도 이 교실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다. 골아버린 뇌. 이 차갑고 모욕적인 단어는 7살 소년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은 토마스를 바보, 정신병자라 부르며 돌을 던졌고 소년은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집으로 도망쳐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내 머리가 정말 썩은 거래요. 선생님이 난 바보라서 학교에 오면 안 된대요. 그 말을 들은 난시의 눈에서 번쩍 불이 튀었습니다. 한때 총망받는 여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였습니다. 자식의 엉뚱함이 썩은 뇌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특별한 시선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 씨는 눈물을 닦아내며 만 씨는 그 길로
토마스의 손을 잡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교장실 문을 부술 듯이 열어져 쳤습니다. 교장과 엔젤 목사는 갑작스러운 여인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가난한 집안의 안악이라며 그녀를 무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난시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엔젤 목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분노로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내 아들의 두뇌가 골아버린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그 고리타분하고 경직된 교육 시스템이 썩은 것입니다. 질문하는 아이를 품지 못하고 바보로 낙인 찍는 당신들이야말로 교육자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이 쓰레기통 같은 학교에서 내 아이를 자퇴시키겠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은 당신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친 난시는 미련 없이 토마스의 손을 잡고 학교를 걸어 나왔습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선언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난시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이제 7살짜리 사회 부적응자 아이를 온전히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대한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가난, 그리고 자식을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난시는 거실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그녀의 거실은 이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특별한 학교로 변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서슬퍼런 분노로 당대 최고의 권위였던 학교와 교회 공동체의 정면으로 맞선 여인. 난시 엘리엇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녀가 보여준 타협없는 반골 기질과 강인함은 사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거친 삶의 궤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난시는 1810년 뉴욕주에서 캐나다 혁명가이자 개혁 정치가였던 에비니저 엘리엇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 영국 왕실의 압제와 부패한 기득권층에 맞서 격렬한 사회운동을 펼치던 급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실패로 끝났고 가문은 순식간에 반역자 집단으로 몰려 전 재산을 압류당한 채 캐나다로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어린 난시가 기억하는 유년 시절은 언제나 밤눈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불안한 이주의 연속이었고 안정이란 단어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 추적과 가난이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는 난시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독립정신과 지식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난시에게 늘 속삭였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무릎 꿇지 마라. 권력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진짜 인간이다. 난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랐고 당시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캐나다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여 당당히 여교사로서 교단에 서게 됩니다. 교사 시절의 난시는 지역사회에서 지적이고 교양인면 신여성으로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획일적인 틀에 가두는 주입식 교육을 혐오했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교육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찬란했던 청춘도 잠시, 그녀의 삶은 또 한 번 거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매력적이지만 지독하게 무책임한 사내, 세뮤얼 에디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세뮤얼 역시 난시의 아버지처럼 캐나다의 반영국 반란에 가담했다가 실패한 혁명가였습니다. 허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 그리고 세상을 뒤엎겠다는 과격하고 정열적인 언변에 난시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 결혼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난시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교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기성사회의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편 세미얼은 하는 사업마다 지독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의 변두리인 미시간주 포트 휴런으로 야반도주하듯 내려온 난시의 삶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낯설고 황량한 병방 지역에서 난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립감과 끔찍한 가난뿐이었습니다. 지독한 생활고 속에서도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술과 허황된 정치적 공상에 빠져 지냈고, 가정을 지탱하는 거대한 중압감은 고스란히 난시의 몫이 되었습니다. 안정이 없는 삶,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외인의 삶 속에서 난시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규칙이나 시스템은 결코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믿을 것은 자신의 신념과 내면의 힘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시의 거친 과거와 철저한 반골 기질은 훗날 세상이 아들 토마스를 쓰레기라 부르며 밀어냈을 때 거대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스템의 폭력성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법을 아버지의 삶을 통해 배운 여인이었으니까요. 학교라는 권위 앞에 숨이 죽어 돌아온 아들을 보며 난시가 느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성사회를 향한 지독한 적개심과 투지였습니다. 모두가 내 아이를 거부했다면 내가 직접 세상보다 더 거대한 세계를 창조해주겠다. 망명자의 딸이 품은 이 이단화적인 광기는 이제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교를 뛰쳐나온 그날 이후 미시간주 포트 휴런의 에디슨과 거실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난시는 거실에 있던 화려한 가구들과 장식품들을 미련 없이 치워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신 천장까지 닿을 듯한 커다란 책장들이 들어섰고, 빛바랜 세계 지도와 자연과학 도표들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난시가 오직 아들 토마스만을 위해 개설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밀스러운 홈스쿨링 학교가 문을 연 것입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난시를 보며 혀를 차거나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바보 자식을 데리고 집에서 뭘 하겠다는 건가? 애를 완전히 망치려고 작정을 했군, 이라며 조롱 섞인 시선을 보냈죠. 변두리 시골 마을의 경직된 공동체에서 기성 시스템을 거부하고 자식을 격리한다는 것은 스스로 사회적 낙오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시는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세상의 모든 참견을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독재적 보호자가 되어 아들의 세계를 온전히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시의 교육은 결코 다정하기만 한 달콤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직 교사로서의 모든 역량을 이 홈스쿨링에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아들을 거실 책상에 앉혔고, 암기나 주입식이 아닌 철저한 독서와 토론 중심의 혹독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녀가 7살짜리 아들에게 가장 먼저 읽힌 책은 놀랍게도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세망사와 데이비드 휴메의 영국사, 그리고 이사크 뉴턴의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같은 심오한 고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읽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방대한 지식이었지만 난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토미, 단어를 외우지 마라. 이 문장을 쓴 학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해내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아들이 책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난시는 몇 시간이고 앉아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낼 때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죄악이었던 토마스의 엉뚱한 왜? 라는 질문, 이 거실에서는 가장 위대한 학문적 유의로 대접받았습니다. 토마스가
엄마, 물은 왜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요? 아래서 위로 흐르게 할 수는 없나요? 라고 물으면 난시는 지치지 않고 그 원리를 설명해주며 아이의 호기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난시의 내면은 늘 얼음판을 걷는 듯한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의 거침없는 지적 탐구심을 채워주기 위해 그녀는 매일 밤 아들이 잠든 후 홀로 등잔불 아래서 다음날 가르칠 책들을 미리 공부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에 미천이 드러나 아들의 천재성을 꺾어버리는 순간이 올까봐 그녀는 지독한 강박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지식의 한계에 부딪혀 아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악몽을 꾸며 가위 눌림을 당하기 일쑤였죠. 게다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아들에게만 온 신경을 갈아 넣는 생활은 난시의 정신을 서서히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스스로를 거실이라는 감옥에 가둔 채 독재적인 간수이자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아들을 완벽하게 격리하고 보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뒤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한 인간의 지독한 고독과 피로가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난시의 가슴 속에는 남들에게는 결코 말하지 못할 지독하고 은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친정 가문에 오랫동안 유령처럼 맴돌던 유전적인 정신질환과 신경쇠약의 내력이었습니다. 난시의 형제들과 친척들 중 몇몇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우울증과 환각에 시달리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난시 자신 역시 평생을 원인 모를 두통과 신경 과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가문의 내력은 난시가 홀로 토마스를 가르치며 마주해야 했던 가장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토마스가 거실에서 보여주는 기괴하고 뚱한 행동들을 보며 난시는 매일 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서늘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엄마, 내 머릿속에 수많은 통레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아이가 밤중에 깨어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우물거릴 때마다 난시는 겉으로는 다정하게 아이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의 호기심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천재성일까? 아니면 내 친정, 핏줄에 흐르는 그 잔인한 정신병의 시작일까? 학교 교사가 뱉었던 머리가 골아버린 아이라는 독설이 밤마다 환청이 되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만약 자식의 행동이 광기의 전조라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홈스쿨링은 아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 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딜레마였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주변 이웃들과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전형적인 기독교 공동체였던 포트 휴런의 주민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안에 박혀 괴상한 책을 읽는 에디스 모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토마스가 성경의 기적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나요? 사람의 몸무게와 물의 부력 계산이 안 맞잖아요. 같은 이단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소문이 돌자 교회 장로들은 난시를 찾아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에디슨 부인, 당신의 아들은 지금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아이를 당장 교회로 보내 규율을 배우게 하지 않으면 가문 전체가 파문을 당할 줄 아시오. 이웃들의 차가운 수근거림과 종교적 정통성의 압박 속에서 난시는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신의 구원과 공동체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식의 정신적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만 씨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경고를 비웃으며 이웃들을 향해 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종교적 구원보다 내 자식의 가능성이 더 소중하다는 어머니로서의 독단적이고 위험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립을 자처할수록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감은 더욱 비배해졌습니다. 남편 세미얼은 술에 취해 들어와 저 저주받은 핏줄이 내 집안을 망치고 있다며 난시를 윽박지르기 일쑤였습니다. 모든 세상이 내 아이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고 자신조차 아들의 두뇌를 의심하게 되는 잔인한 밤이 찾아오면 난시는 홀로 거실 책상에 앉아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미쳐버리거나 혹은 아들이 정말로 광기에 잡아먹히는 순간이 올까봐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을 숨긴 채 단단하고 완벽한 스승의 가면을 더욱 단단히 고쳐 써야만 했습니다. 거실이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난처에서 만 씨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적은 이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즉각적인 위협은 집안 내부, 바로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남편 세뮤얼 에디슨에게서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세뮤얼은 선천적으로 거칠고 불같은 사내였습니다. 혁명가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사업 실패를 거듭하던 그는 집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기 위해 엇나가는 자식들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가하는 전형적인 당시의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세뮤얼의 눈에 막내 아들 토마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의 골칫덩어리이자 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나 하루 종일 집안 구석에서 쓸모없는 짓만 골라 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자식은 매가 부족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사내놈이 학교도 안 가고 계집애처럼 방구석에 박혀서 책이나 파고 있다니. 어느 날 참다 못한 세뮤얼이 토마스의 멱살을 쥐어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가 굵은 가죽 채찍을 지켜버렸습니다. 소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매질이 시작되려는 찰나 집안에서 비명 소리를 들은 난시가 미친 듯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몸을 날려 어린 아들의 위를 완전히 포개어 감싸 안았습니다. 네 손 치우지 못해요. 내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세뮤얼은 기가 차다는 듯 소리를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매서운 매질이 난시의 가녀린 등 뒤로 사정없이 떨어졌습니다. 고통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지만 난시는 아들을 품은 팔에 더욱 힘을 줄 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등 뒤에서 토마스는 숨을 죽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폭력성이 극에 달해 이혼 직전에 파국으로 치닫는 순간에도 난시는 자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집안의 평화를 홀로 연기해내는 거대한 방패였습니다. 난시가 남편의 매질을 대신 등으로 맞아내며 온몸으로 가로막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폭력은 아이의 영혼을 죽이고 그 자유로운 질문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다는 교육자로서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자란 아이는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갇힌 채 눈치를 보는 겁쟁이가 될 뿐 결코 세상을 뒤흔들 창조자가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이 가라앉은 뒤 상처투성이가 된 남편이 씩씩거리며 마당을 떠나자 만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붉은 핏자국이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겁에 질린 토마스의 눈물을 닦아주며 낮지만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토미, 괜찮단다. 너가 무서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무엇을 하든 엄마가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지킬 테니
너는 절대로 세상의 으름장에 네 호기심을 멈추지 마라. 집안의 가장이자 기둥이어야 할 남편이 거친 폭력으로 아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관 씨는 스스로 가문의 독재자가 되어 남편의 권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는 이미 깨어진 지 오래였고 가문은 껍데기만 남았지만 그녀에게는 오직 막내 아들의 정서적 요람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멍들고 찢겨나가는 비참함 속에서도 관 씨는 아들이 걷는 천재의 길에 단 한 방울의 두려움도 섞이지 않도록 자신을 처절하게 갈아놓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에게 토마스 에디슨의 어린 시절, 일화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귀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년이 새끼를 부화시키겠다며 거위알을 엉덩이에 깔고 둥지에 온종일 누워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많은 위인전에서는 이를 천재의 엉뚱하고도 귀여운 호기심으로 포장하곤 하죠. 하지만 이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 집안의 거실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 난시에게 이 일화는 결코 귀엽거나 웃어 넘길 수 있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토마스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굴길한 예감에 휩싸인 난시는 동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그녀가 아들을 발견한 곳은 이웃집 마당 구석에 있는 어둡고 축축한 거위 우리 안이었습니다. 소녀는 집단 위에 웅크린 채 자신의 작은 엉덩이로 거위알 몇 개를 짓누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토미, 여기서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엄마, 쉿, 조용히 하셔야 해요. 나도 이렇게 하루 종일 품고 있으면 곧 귀여운 새끼 거위가 태어날 거예요. 이웃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내놓고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진짜 미친 정신병자 자식이군. 저러니 학교에서 쫓겨났지. 라는 비아냥이 난시의 귀에 꽂혔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부끄러움에 아이를 나무라며 당장 끌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난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알을 품고 있는 자식의 눈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는 차마 눈물을 보이지 못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난시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은 이 사건을 천재성의 증거로 기억하지만 난시에게 이 순간은 내 아이가 평범한 인간들의 사회에 결코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선고와 같았습니다. 생물학적 원리와 인간의 한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겠다는 모습에서 그녀는 천재성이 아닌 지독한 사회적 부적응과 격리의 필요성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난시는 홀로 침대에 누워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범한 아이들처럼 키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교정하려 드는 순간 이 아이의 영혼은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이 너를 바보라 부르고 정신병자라 조롱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부르라지. 엄마가 너만을 위한 법률이 되고 너만을 위한 세계가 되어줄 테니까. 난시는 아들이 보여준 그 기괴한 집착을 억누르는 대신 오히려 더 넓은 탐구의 영역으로 해방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그 길이 자식을 영원히 평범한 삶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외길 통인증이 될지라도 그녀는 모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도박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부적응자라는 세상에 낙인을 거부한 난시의 모성은 급기야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이어집니다. 거위알 사건 이후 토마스의 호기심은 책의 페이지를 넘어 실제 물질을 섞고 버려진 시약병과 정체불명의 가루들을 집 안으로 모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끔찍한 폭발음과 함께 거실 한 구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토마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화학약품 믹싱 실험이 실패하면서 비싼 카펫과 벽지가 순식간에 불타오른 것입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냄새를 맡고 달려온 남편 세뮤얼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죽일 듯이 쫓아갔습니다. 만 씨는 맨손으로 불길을 끄며 다시 한번 남편과 아들 사이를 온몸으로 가로막아 섰습니다. 이 아이의 호기심을 몽둥이로 때려잡을 셈이요. 때리려거든 나를 먼저 죽이시오. 남편의 매질을 등으로 받아내며 잿더미가 된 거실에서 난시는 겁에 질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당장 모든 실험 도구를 내다 버렸겠지만 난시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거실은 위험하니 더 안전하고 커다란 너만의 실험실을 만들어주마. 그러니 절대 멈추지 마라. 만시는 집안의 지하실을 통째로 털어 토마스 전용의 화학 실험실로 내어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집 전체가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아들의 천재성을 꺾지 않기 위해 불안을 억누른 채 지켜본 것입니다. 지하실은 곧 수백 개의 시약병과 독성 물질로 가득 찬 소년만의 독자적인 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방조는 곧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친구에게 하늘을 날게 해주겠다며 엉뚱하게도 다량의 구연산 가루와 화학약품을 먹였고 그 친구가 마당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하는 대형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온 마을 주민들이 에디슨의 집 앞으로 몰려와 미치광이 모자가 동네 아이들을 독살하려 한다며 거세게 비난했고 난시는 독약 실험을 방조한 배후로 지목되어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웃들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난시는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아들을 지하실에서 끌어내 엄히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걸어 잠근 뒤 그녀는 타버린 지하실 계단에 앉아 지독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위험한 호기심을 이대로 놔두었다간 정말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렇다고 실험을 금지하는 순간 세상이 바보라 부르던 그 아이의 특별한 영혼이 영원히 죽어버릴 것이라는 잔인한 확신 사이에서 난시는 밤새도록 굵은 눈물을 흘리며 홀로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습니다. 지하실의 독약 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난시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비극이 에디슨가를 덮쳤습니다. 어느 날 밤 막내 아들 토마스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채 극심한 오한을 느끼며 쓰러진 것입니다. 당시 북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치명적인 전염병 성홍열이었습니다. 아이는 며칠 동안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며 붉은 반점과 고열에 신음했고 난시는 밤새도록 젖은 수건을 갈아대며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미 3명의 아이를 어린 나이에 병으로 잃었던 그녀였기에 이 막내마저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는 심장을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다행히 토마스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병마가 물러간 자리에 남겨진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열병의 독성이 아이의 얇은 귀세포를 파괴하면서 개발성 중이염과 함께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이상해요. 거실에 시계추 소리가 안 들려요. 엄마가 말할 때도 마치 물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웅웅거려요. 어느 날 아침 귀가 먹먹하다며 울먹이는 아들을 보며 난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제때 큰 병원에 의사를 부르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지하실의 독한 화학약품 연기 속에 아이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지 모른다는 지독한 죄의식이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아들의 침묵의 세계가 자신의 방임과 무능함 때문이라는 생각에 난시는 밤마다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오열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가는 아들의 지독한 고독을 보며 난시는 피눈물을 흘리는 대신 자신이 직접 그 청력이 되어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들과 소통하기 위해 오직 두 사람만의 특수한 대화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아들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꾹꾹 눌러 써서 문장을 전하거나 입모양을 극단적으로 크게 하여 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토미,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것은 불행이 아니란다. 오히려 네 머릿속의 위대한 생각들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신의 배려일지도 몰라. 네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엄마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네 손바닥 위에 적어주마. 하지만 난시의 이런 초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장벽은 서서히 모자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잃어버린 토마스는 더욱 자신의 내면 세계로 고립되었고 난시는 아들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구축해놓은 교육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허무함과 조바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식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했다는 모성적 원죄의식은 난시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그녀를 서서히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귀를 먹먹하게 만든 침묵의 장벽 속에서 에디슨과의 집안 분위기는 기이할 정도로 왜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난시의 모성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낳은 7명의 자녀 중 3명이 차례로 차가운 무덤에 묻혔을 때 난시의 영혼 깊은 곳에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강박적인 공포와 집착이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맹목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살아남은 막내, 머리가 기괴하게 크고 늘 비틀거리던 토마시에게만 독점적으로 쏟아부어졌습니다. 그것은 지독하리만치 잔인한 편애였습니다. 난시는 온종일 거실과 지하실을 오가며 토마스의 손바닥 위에 글씨를 쓰고 아이가 터뜨린 잿더미를 치우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그 적은 생활비와 가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은 오직 토마스의 화학 시약병과 값비싼 자연과학 서적을 구매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쓰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번 겨울에 입을 코트가 없어요. 소매가 다 터져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놀려요. 조금만 더 참으려무나. 지금은 네 동생이 읽어야 할 백과사전에 다음 권을 들여오는 게 더 급하단다. 다른 살아남은 자녀들이 낡아 빠진 옷을 입고 가난의 추위에 떨며 밥상을 마주할 때 난시의 시선은 언제나 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웅얼거리는 토마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투명하고도 철저한 외면 앞에서 다른 형제들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던 원망 어린 눈빛과 왜 우리는 자식도 아닙니까? 라고 묻는 듯한 차가운 침묵은 에디슨가의 거실을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가득 채웠습니다. 난시 역시 바보가 아니었기에 다른 자식들의 서운함과 분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원망 어린 눈빛들을 모질게 외면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바보라 부르는 그 막내를 인류 최고의 천재로 깎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부드러운 마음의 여유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다른 모든 부속품을 희생시키는 조각가처럼 그녀는 스스로 잔인한 어머니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또 다른 형태의 모성적 죄책감을 문신처럼 깊게 새기면서도 난시는 토마스의 실험실 문을
굳게 걸어 잠 것입니다. 가족 내부에서조차 고립을 자초하며 오직 한 아이에게만 자신의 모든 영혼과 생명력을 빨아먹히듯 헌신했던 여인. 다른 자식들의 마음을 피 흘리게 만들며 완성해 가던 그 맹목적인 편애의 탑은 훗날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눈부신 거인을 탄생시킨 밑거름이었지만 동시에 난시라는 인간의 가정을 안에서부터 완벽하게 붕괴시키는 잔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바쳐 구축한 거실과 지하실이라는 견고한 요람은 역설적이게도 아이의 성장을 영원히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12살이 된 토마스는 이제 거실 책상과 좁은 지하실이 비좁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더 많은 실험 재료를 사고 싶다는 열망과 세상이라는 더 거대한 실험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갈망은 어느 날 아침 난시의 심장을 덜컥 매려앉게 만든 탄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저 디트로이트로 가는 기차에서 신문을 팔겠어요.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더 크고 위험한 실험 재료들을 마음껏 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난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격렬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안 된다, 토미. 기차라니. 그 험하고 거친 곳에 네가 왜 간다는 말이냐. 내 귀는 아직 온전치 못하고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곳이야. 이 엄마가 있는 거실이 가장 안전하단다. 난시는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에게 토마스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청춘, 정신적 에너지를 통째로 갈아 넣어 만들어낸 자신의 전부이자 유일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저 거칠고 험난한 바깥 세상으로 홀로 날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와 빈둥지 증후군이 그녀의 이성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눈빛은 완강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어준 타협 없는 독립정신과 고집이 이제는 어머니를 향해 칼날처럼 겨누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난시는 밤새도록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타오르는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쳤던 그 따뜻한 울타리가 이제는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집착의 감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잔인한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난시는 퉁퉁 부은 눈으로 토마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바닥 위에 마지막으로 꾹꾹 눌러 글씨를 새겼습니다. 가거라, 토미. 하지만 기억하거라. 기차가 아무리 멀리 가도 네가 돌아올 집과 지하실은 언제나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들이 기차역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난시는 거실 문을 걸어 잠그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도 같았던 존재가 떨어져 나간 빈자리는 지독하리만치 차가웠고 텅 빈 거실에는 오직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을 세상으로 떠나보낸 어머니의 내면에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고독과 슬픔의 어두운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 기차를 타고 떠난 뒤 포트 유런의 에디슨가 집안은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황량한 갯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차갑게 얼어붙은 곳은 다름 아닌 난시의 지하실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시험관과 거뭇한 그름이 가득한 시약병들 사이에 멍하니 앉아 난시는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떠난 빈자리는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그녀가 평생을 지탱해온 존재의 이유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행정관과 교육위원회 직원이 낡은 서류철을 들고 에디슨가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의 규격에 맞는지 평가하는 일종의 아동 실태 조사서였습니다. 그들이 내밀고 간 공식 문서에는 차가운 잉크로 잔인한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회성 결여, 정규 교육 이수 절대 불가능, 가정 내 훈육 부적격, 국가와 제도가 공식적으로 찍어 누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행정관이 떠난 뒤 난시는 어두운 거실에서 그 서류를 들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온몸에 핏기가 가시는 듯한 모멸감과 함께 자신이 아들에게 만들어준 이 우주가 한낱 광기 어린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조롱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만씨는 등잔불에 유리를 걷어내고 그 차가운 판정서를 불꽃 위로 가져갔습니다. 바스락거리며 종이가 타오르는 붉은 불빛이 난시의 슬프고도 도끼 어린 눈을 기괴하게 비추었습니다. 재가 되어 바스러지는 서류를 바라보며 그녀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매 아이를 낙오자로 규정한다면 자신은 기꺼이 법률과 제도를 속이는 위대한 사기꾼이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주 주말, 잠시 집에 들른 토마스가 거실 책상 위에 남은 타는 적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서류는 뭐였어요? 나를 검사하러 온 거예요? 난시는 가슴속 시커멓게 타들어간 연기를 숨긴 채 아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통보가 왔단다. 우리 톰이 우리 아들의 두뇌와 탐구 성과가 너무나 탁월해서 국가의 얄팍한 시험으로는 감히 이 천재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구나. 국가가 너의 자유로운 실험을 완전히 인정해 준 것이란다. 그 위조된 세계를 바라보며 토마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국가가 공인한 특별한 존재라는 자부심이 소년의 가슴에 다시 한번 단단히 뿌리를 내렸죠. 앞에서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아들이 다시 기차를 타기 위해 문을 나서는 순간 만씨는 벽을 짚고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자식을 천재로 키워내기 위해 국가와 세상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진실을 왜곡해야만 했던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형벌. 위대한 거짓말로 쌓아 올린 그 찬란한 성벽 뒤에서 만씨의 도덕성과 이성은 서서히 복구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멸감을 홀로 받아내던 난시의 육체와 정신은 이미 한계점을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가난, 엇나가는 남편의 거친 폭력, 그리고 뇌가 골아버린 자식을 가졌다는 주변의 잔인한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20대 시절 교단에 서서 당당하게 미래를 꿈꾸던 난시 엘리엇이라는 여인의 자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오직 아들의 방패 역할을 하는 에디슨의 엄마라는 유령 같은 존재만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가문의 매력인 신경쇠약과 극심한 편두통이 난시의 온몸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에 귀를 막고 뒹굴었고 낮에는 아들 앞에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이성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통증과 미쳐버릴 것 같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난시는 결국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스러운 약병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9세기 미국에서 만병통치약처럼 합법적으로 유통되던 마약성 진통제, 바로 오피움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시에 등잔불을 끈 채 난시는 초조하게 떨리는 손으로 검붉은 액체가 담긴 약병을
입에 가져가십니다. 끈적하고 씁쓸한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 뇌를 찌르던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온몸이 붕 뜬 듯한 아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기차에서 뺨을 맞아 귀가 완전히 먹어버렸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도 남편의 파산으로 가구와 옷을 내다 팔며 비참한 가난의 겨울을 버텨낼 때도 그녀는 오직 이 독한 약물에 의존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단다. 토미, 아무 걱정 말고 네 꿈을 펼치렴.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쓸 때만큼은 온전한 정신의 어머니로 보이기 위해 만씨는 약기운으로 떨리는 손가락을 억지로 움켜쥐며 잔을 굴렸습니다.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찾아오는 파멸감과 죄책감은 이전보다 수십 배는 더 거대하게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내가 이 마약에 중독되어 끝내 미쳐버린다면 혼자 남겨질 내 가여운 자식은 누가 지켜준단 말인가? 자신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자식의 미래까지 망쳐버릴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만씨는 약병을 준 채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여교사로서의 품위도 모두 사라진 채 어둠 속에서 마약성 진통제로 겨우 하루를 연명하던 비참한 노년. 세상을 밝힐 가장 눈부신 전구를 발명해낸 천재의 어머니는 역설적이게도 그 불꽃이 피어나기 직전 가장 어둡고 비밀스러운 약병의 취기 속에서 서서히 자멸해가고 있었습니다. 약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 섬을 지탱할 수 없게 된 만씨의 정신세계는 마침내 복구할 수 없는 파멸의 안개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전신기사가 되어 객지를 떠돌며 발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던 그 위대한 시간 동안 고향집 지하실에 홀로 남겨진 늙은 어머니는 지독한 환각과 환청의 늪에 빠져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한겨울의 밤이 찾아오면 만씨는 지하실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아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방에서 어둠을 틈타 환청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차가운 땅에 묻어야 했던 새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울려 퍼졌고 이어서 아들을 골아버린 뇌를 가진 쓰레기라 모욕했던 초등학교 교사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짓눌렀습니다. 에디슨 부인, 당신 자식은 바보야. 당신 친정 핏줄이 다 미쳤으니 그 아이도 결국 미치광이가 될 거라고. 아니야. 내 아들은 천재야. 당신들이 썩은 거야. 정신이 흐려져 미쳐가는 그 와중에도 그녀의 마음속에 단 하나 남은 이성의 심지는 오직 막내 아들 토마스였습니다. 자식이 세상을 향해 완전히 날아오르기 전까지 자신은 결코 미쳐서도 먼저 죽어서도 안 된다는 모성적 강박이 그녀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약기운이 잠시 가시고 정상적인 어머니의 정신이 돌아오는 새벽이 되면 난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을 움직여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토미야. 이곳은 아무 걱정 없으니 너는 오직 네 앞길에만 집중하거라. 엄마는 언제나 너를 믿고 네가 세상의 가장 큰 빛이 될 것임을 확신한단다. 지독한 가난과 추위로 폐질환이 극도로 악화되어 숨을 쉴 때마다 가심이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편지 어디에도 자신의 병색이나 미쳐가는 정신 상태를 적지 않았습니다. 1871년 잔인한 겨울 포트 휴런의 에디슨가 낡은 침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된 신경쇠약과 환청 그리고 난방비조차 없던 얼어붙은 방에서 얻은 극심한 폐질환은 끝내 난시의 가녀린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전신 기사로 일하며 발명의 발판을 마련하던 아들 토마스는 가난과 지독한 거리의 장벽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뒤늦게 고향 집으로 달려온 어른이 된 토마스 에디슨은 벽장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팔지 않고 남겨둔 손때 묻은 역사서들과 자신이 지하실에서 쓰던 빛바랜 시험관,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7살 시절 자신이 학교에서 받아와 어머니에게 건넸던 교장 선생님의 편지였습니다. 에디슨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머니가 숨겨왔던 그곳에 적힌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정신이 나간 아이입니다.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 학교에서 추방합니다. 평생 자신이 국가가 인정한 특별한 천재인 줄로만 알았던 발명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쓰레기라 부르며 내팽개쳤을 때 스스로 사기꾼이 되고 독재자가 되기를 자처하며 자신만의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주었던 여인 가문의 저주와 환청, 마약성 약물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나라는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통째로 갈아 넣었던 안시 엘리엇이라는 위대한 예술가가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눈물을 닦아내며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보라 낙인 찍었을 때 나를 천재로 조각해낸 어머니의 그 거짓말을 이제 자신이 진짜 현실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일종의 광기 어린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에디슨의 삶은 브레이크가 부서진 기관차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뉴저지주의 작은 마을 멜로파크에 세계 최초의 조직적인 발명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연구소가 아니라 어머니를 잃은 한 인간이 세상의 편견을 부수기 위해 스스로를 가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에디슨은 하루에 단 4시간만 잠을 자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열병과 사고로 귀가 완전히 먹어버린 그에게 세상은 지독한 무음의 공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음성이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톰이 세상의 불을 밝히렴. 에디슨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대신 소리의 진동을 느끼기 위해 축음기의 나무 상자를 이빨로 물어뜯으며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함께 일하는 연구원들을 쥐어짜며 일주일에 소발명 하나, 6달에 대발명 하나라는 불가능한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밤낮 없이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는 멜로파크 연구소를 보며 에디슨을 멜로파크의 마법사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태웠던 영혼의 불꽃을 자신도 똑같이 태워 바치는 안인한 노동의 제사였습니다. 1879년 10월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바로 밤을 낮으로 바꾸는 백열 전구의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구 속에서 빛을 유지해야 할 필라멘트는 몇 분을 버티지 못하고 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백금, 탄소, 심지어 동료의 수염까지 뽑아 시도한 실험이 무려 수천 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꾼이라 비난했고 언론은 에디슨의 시대가 끝났다고 조롱했습니다. 7살 시절 학교에서 뇌가 썩은 아이라며 쫓겨났던 그 잔인한 낙인이 다시 그를 덮쳐오는 듯 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에디슨은 어머니의 유품 상자 속에 있던 낡은 바느질용 무명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실을 태워
탄소 필라멘트를 만들고 원구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흘려보냈습니다. 1879년 10월 21일 마침내 전구 속에서 붉고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1시간, 5시간, 10시간 전구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에디슨과 그의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려 13시간 동안 전구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타올랐습니다. 훗날 수많은 위인전에서는 에디슨이 인류의 밤을 밝힌 최초의 전구를 만들 때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 있던 무명시를 꺼내 필라멘트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감동을 더하기 위해 토대에 꾸며진 부풀려진 이야기일 뿐 실제 역사적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세상에 빛을 선물했던 그 결정적인 소재가 다름 아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느질용 면실이었다는 점은 무척이나 의미심장합니다. 어머니 난시가 거실에서 홀로 아들의 옷을 꿰매어주며 평생을 헌신했던 그 따뜻한 면실의 기억이 소리를 잃어버린 아들의 무의식 속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불꽃의 씨앗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토마스 에디슨은 평생 1090세계의 특허를 남기며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전력 시스템을 만들고 목소리를 저장하는 축음기를 만들었으며 움직이는 영상을 찍는 영사기를 발명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세기를 바꾼 위대한 발명왕으로 칭송하며 그의 천재성에 경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여인의 처절한 헌신에 의해 주조된 것임을 말입니다. 노년이 된 에디슨은 자신의 일기에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모든 업적을 정의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내가 세상에 지핀 모든 불꽃은 사실 어머니가 자신의 영혼을 태워 내 가슴에 심어준 작은 온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세상이 모두 손가락질하며 내팽개친 바보를 천재로 조각해낸 것은 결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던 맹목적이고도 위대한 모성애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내 눈앞의 자식이 설령 온 세상에 나고자 일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고 사기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시에게 토마스는 전 세계가 부정해도 끝까지 믿어주어야 할 그녀의 단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어머니 난시 엘리엇이 세상의 멸시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감행했던 그 위대한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온 삶을 전쟁터로 만들었던 아들의 광기.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눈부신 밤의 문명은 어쩌면 19세기 미국의 어느 어두운 지하실에서 미쳐가는 정신을 붙잡으며 자식의 우주를 조각해냈던 한 고독한 어머니의 잔혹한 순교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그 뜨거운 모성애가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가장 눈부시게 비추고 있습니다.